3부 세 번째 글입니다. 3. 할아버지와 손자. 1. 옛날의 객실. 질 노르망씨는 세르방돈이 거리에 살 때 매우 훌륭하고 매우 고귀한 여러 객실들에 출입하고 있었다. 중간계급 사람이기는 했지만 질 노르망씨는 받아들여졌다. 그는 두 배의 재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즉 첫째는 실제로 재치가 있었고 다음에는 재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와 교제하기를 열렬히 바라기까지 했고 그를 환영했다. 그는 자기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력을 부리고 뜻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곳에서는 익살꾼이 되어버린다. 질 노르망씨는 그러한 성질의 사람은 아니었고 그 같은 어들은 왕당파 객실에서 그의 세력은 추호도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고 권위자였다. 그는 보날씨, 이 보날은 혁명 때의 망명 귀족입니다. 그는 보날씨에게 그리고 심지어 방지 피발레씨에게, 방지 피발레는 혁명 때의 망명 귀족입니다. 철저한 정통 왕조파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방지 피발레씨에게까지도 대항하는 경우가 있었다. 1817년 무렵에 그는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은 근처 페루 거리의 T 남작 부인 댁에서 오후를 보냈는데 부인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고 그 남편은 루이 16세 때 베를린 주재 프랑스 대사를 지냈다. 이 T 남작은 생시의 엑스터시와 동물 자기 연구에 열중하다가 망명 중에 파산하고 죽었는데 그가 남겨놓은 전 재산이라고는 빨간 모로코 가죽 표지로 메고 책장 가장자리에 금칠을 한 메스머와 그의 함지에 관한 기계 망측한 기록을 담은 10권의 원고뿐이었다. T 부인은 위신상 절대로 그 기록을 출판하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연금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T 부인은 그녀의 말맞다나 어중이 떠중이의 사교계인 궁정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결하고 의젓하고 가난한 고고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씩 몇몇 친구들이 이 과부의 난로가에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순수한 왕당파의 살롱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차를 마시고 세상 이야기며 헌법이며 부오나파르테, 부오나파르테는 보나파르트를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오나파르테 파들이며 푸른 현장을 중상계급 사람들에게 남발하는 일이며 루이 18세의 자쿠뱅주의 등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바람결이 비가적이냐 서정시적이냐에 따라서 탄성을 지르고 정오의 고함도 질렀으며 샤를 10세 이후 왕제가 주는 희망에 관해 조용조용 이야기하기도 했다. 거기서는 나폴레옹을 니콜라라고 부르는 소교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교계의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리따운 공작 부인들은 의용병들이라는 말은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되돌아왔을 때의 병사들을 말합니다. 의용병들에 대하여 부르던 다음과 같은 노래에 황홀감을 느꼈다. 반바지들 속으로 몰아넣어라. 나와 있는 셔츠 자락을. 애국자들이 흰 길을 올렸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제담을 하고는 흥겨워하고 신랄하다고 여기는 악이 없는 말 재롱을 부리고는 재미있어하고 사행시를 심지어 이행시까지도 읊고는 즐거워했다. 이를테면 드카저씨와 드세르씨가 입각한 온건한 대솔 내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구가 그러했다. 토대 위에 흔들리는 옥좌를 공고히 하려면 땅, 솔과 방, 세르, 그리고 집, 카즈를 갈아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땅과 방과 집을 갈아치워야 한다.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거기서 끔찍스러운 자쿠뱅 당원인 상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여러 이름을 연합하여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꾸며냈다. 다마스, 사브랑 구비옹, 생시르 이 모든 것을 즐겁게 했다. 이 사교계에서 사람들은 혁명을 풍자했다. 그들은 혁명가들의 분노를 거꾸로 혁명가들에 대해 불태워버리는 속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좋겠지라는 그들의 짤막한 노래를 불렀다. 아, 좋겠지, 좋겠지, 좋겠지. 부오나파르테 파들은 교수대로. 노래는 단두대 같다.
그것들은 무차별하게 뺀다. 오늘은 이놈의 모가지를, 내일은 저놈의 모가지를. 그것은 가사의 변이일 뿐이다. 1816년 당시에 일어난 튀알데스 사건에서 이 튀알데스 암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랫동안 무리를 자아냈다고 하네요.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튀알데스 사건에서 사람들은 암살자인 바스티드와 조지옹 편을 들었다. 왜냐하면 튀알데스는 부오나파르테파였으니까.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을 형제 동무들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최고의 모욕이었다. 어떤 성당의 종각들의 수탉 모양의 바람개비가 있듯이 티 남작 부인의 객실에는 두 마리의 수탉이 있었다. 하나는 질로로망시고 또 하나는 라모트 발루아 백작이었는데 이 백작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일종의 경의를 품고 귓속말을 했다. 아시죠? 저희가 바로 목걸이 사건의 라모트시랍니다. 이 목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785년경에 로왕 추기경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총애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값비싼 목걸이를 사서 왕비에게 전달하라고 라모트 부인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여 목걸이가 분실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이 목걸이 사건의 라모트시랍니다. 같은 패들끼리는 이런 괴상한 용서도 한다. 이 점을 부언해 두자.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위는 너무 쉬운 교제관계로 품위가 떨어진다. 누구에게 출입을 허용할지 주의해야 한다. 찬 것이 옆에 있으면 열이 식듯이 멸시받는 자를 접근시키면 존경이 감소한다. 그러나 옛날의 상류사회는 다른 모든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에도 개의치 않았다. 퐁파두르 부인의 오빠 마리니는 슈비즈 공댁에 드나들었다. 오빠였는데도가 아니라 오빠였기 때문이었다. 보베르니의 부인의 대부 뒤바리는 리실리의 원수 댁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사교계, 그것은 올림푸스 산이다. 메리 쿠리우스 신과 게멘의 공은 거기에서 함께 산다. 도둑놈이라도 신이기만 하면 거기에 받아들여진다. 라모트 백작은 1815년에 75세의 노인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는 그 묵묵하고 점잠 빼는 꼴과 모나고 싸늘한 그 용모, 아주 정중한 그 태도, 목까지 단추를 끼운 그 예복, 그리고 구운 시에나 흑빛깔의 부풀부풀한 긴 바지를 입고서 언제나 포개고 있는 그 기다란 다리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바지와 같은 빛깔이었다. 이 라모트 씨가 이 객실에서 존경받은 것은 그가 유명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말하기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발루아라는 성 때문이었다. 이 발루아는 프랑스의 왕조에는 발루아라는 왕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질로르망시로 말하자면 그에 대한 존경은 그야말로 진짜였다. 그는 군의자였던 까닭의 군의자였다. 그는 매우 경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쾌활함을 잃지는 않았는데 어딘지 위압적이고 늠름하고 솔직하고 부르주아답게 호기로운 몸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나이도 거기에 한몫했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100년 상수를 할 수는 없다. 세월은 마침내 머리 둘레에 존경할 만한 대머리를 만들어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완전히 유수 깊은 번뜩이는 말들을 했다. 이를테면 프로이센 왕이 루이 18세를 복위시킨 후 뒤팽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방문해 왔는데 이 루이 14세 후예로부터 약간 브란테부르크 후작 같은 그리고 더없이 미묘한 무례한 태도로 대접을 받았다. 질 로르망 씨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프랑스 왕이 아닌 왕들은 모두 지방의 왕들이다. 사람들이 어느 날 그의 앞에서 이러한 문답을 했다. 쿠리에 프랑세, 이것은 왕정복고 시대의 자유주의 신문입니다. 쿠리에 프랑세의 편집자는 그래 무슨 형에 처해졌습니까? 폐사형입니다. 질 로르망 씨는 폐자는 사족이요 라고 지적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지위를 뒷받침해 준다. 보르봉 왕가 복귀기념 송축식에서 탈레랑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말했다. 저기에 죄악 각하가 가시는군. 질 로르망 씨는 보통 딸과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키 큰 아가씨인 딸은 당시 40이 넘어서나 쉰쯤 되어 보였고 어린애는 7살의 미소년으로 살결이 희고 혈색이 좋고 싱싱하고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객실에 나타나면 언제나 그의 주위에서 좌중이 온통 웅성거렸다. 참 귀엽다. 유감천만이다. 가엾은 아이야. 이 어린아이는 아까 막
한마디 말한 그 애다. 사람들은 그를 가엾은 아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루아르강의 불안당이었기 때문이다. 이 루아르강의 불안당이라는 말은 1815년 파리 휴전 후 루아르강 건너로 피난한 나폴레옹군의 잔병을 왕당파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루아르강의 불안당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요. 이 루아르강의 불안당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질 노르망시의 사위인데 질 노르망시는 그를 자기 집안의 수치라고 불렀다. 2. 그 시대의 붉은 유령의 하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베르농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가 거기서 미구의 무시무시한 철교로 바뀔 거대한 아름다운 다리 위를 거닐었다면 그 사람은 다리의 난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한 사나이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한 50살쯤 되는 그 사나이는 가죽 모자를 쓰고 투박한 회색 나사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저고리는 붉은 리본이었던 것이 변색했는지 무언가 노란 것이 꿰매어져 있었고 남학신을 신었으며 햇빛에 그을려 얼굴이 거의 새카맣고 머리는 거의 하얗고 커다란 흉터 하나가 이마 위부터 뺨까지 뻗어 있었고 허리와 등이 꼬부라지고 나이보다 건늙었으며 손에 삽이나 낫을 들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구획들 중 하나 안에서 거의 하루 종일 거닐었는데 다리 가까이 있는 그 구획들은 연속된 대지처럼 생강 왼편 둑을 따라 자리 잡은 축대에 인접해 있었으며 꽃들이 가득 차있는 이 울타리 안의 매혹적인 땅은 훨씬 더 컸으면 정원 같고 좀 더 작았으면 꽃다발 같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의 땅들은 모두 한쪽 끝이 강에 닿아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집이 한 채 있었다. 내가 조금 전 말한 저고리에 남학신을 신고 있는 사나이는 1817년 무렵에 이 울타리 안의 땅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땅과 그 집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홀로 고독하게 조용히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시골뜨기도 아니고 도의 사람도 아닌 한 여자가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가 자기의 정원이라 부르던 그 네모진 터는 그가 재배하는 아름다운 꽃들로 시내에서 유명했다. 꽃을 기르는 게 그의 직업이었다. 많은 노동과 인내, 주의, 물통들에 의해 그는 창조주 후에 창조하는 데 성공했고 자연에서 잊힌 것 같은 어떤 튤립과 달리아들을 발명했다. 그는 솜씨가 좋았다. 미국과 중국의 희귀 감목들을 재배하기 위해 작은 부식토 무더기들을 만드는 일에서는 술랑주 보댕을 앞질렀다. 여름에는 꼭두 새벽부터 정원 통로에 있으면서 모종을 옮기고 가지를 치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착하고 서글프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서 화초 사이를 걷는가 하면 때로는 하염없이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서서 나무들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며 어느 집에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홍옥처럼 반짝이는 것을 지그시 바라다보고 있기도 했다. 그의 식탁은 퍽 간소했고 포도주보다 우유를 더 많이 마셨다. 어린애도 그를 양복해 했고 그의 하녀도 그를 꾸짖었다. 그는 수줍어 보일 정도로 소심했고 좀처럼 외출하지 않았으며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그의 집 창 유리를 두드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베프 신부라는 그의 주임 사제인 친절한 노인뿐이었다. 그렇지만 도시의 주민들이건 타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그의 튤립이나 장미꽃들을 보고 싶어서 그의 오두막집에 와서 초인종을 울리면 그는 반드시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이 사람이 루아르 강의 불안당이었다. 같은 시대에 전쟁 기록과 전기, 정부 기관지, 그리고 대육군 보고서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꽤 자주 나오는 조르주 퐁메르시라는 이름에 감명을 받았으리라. 아주 젊었을 때 이 조르주 퐁메르시는 생통주 연대의 병사였다. 혁명이 터졌다. 생통주 연대는 라인군에 속했다. 왜냐하면 왕정 때의 옛 연대들은 군주제가 전복된 이후에도 그들 지방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가 1794년에야 비로소 여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퐁메르시는 슈파이어, 보름스, 노아슈타트, 투르크하임, 알체이, 마인츠 등지에서 싸웠는데 이 마인츠 전투 때 그는 우샤르의 후위대인 200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2번째 사람으로서 엔다르나의 낡은 성곽 뒤에서 햇세공의 군대 전체에 대항하여 버텼고
흉장의 꼭대기에서 3인에 이르기까지 온통 적의 포탄에 의해 폭파되어 버릴 때까지 본대 쪽으로 퇴각하지 않았다. 마르시엔과 몽팔리시엘의 싸움 때 그는 클레베르 휘하에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 바스크행 총탄에 팔을 꿰뚫렸다. 그런 뒤에 그는 이탈리아 국경으로 갔으며 그는 주베르와 더불어 텐대의 목을 지킨 30명의 척탄병들 중 하나였다. 이때의 공에 의해 주베르는 고급 부관으로 임명되고 퐁메르시는 소위로 승진되었다. 퐁메르시는 로디의 전투에서 빗발치는 산탄 속에 베르티에의 곁에 있었는데 이 전투는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베르티에는 포수였고 기병이었고 척탄병이었다 라고 말하게 했다. 그는 노비에서 그의 옛 장군이었던 주베르가 칼을 치켜들고 전진하고 외치는 찰나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작전의 필요상 중대를 이끌고 수송선을 타고 제노바에서 같은 해안의 어느 작은 항구를 향해 가다가 7, 8척의 영국 범선들의 포위망 속에 빠졌다. 제노바인 선장은 대포들을 바다에 던지고 병사들을 중갑판에 숨기고 어둠 속에서 상선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려고 했다. 퐁메르시는 기대의 줄에 삼새끼를 휘날리게 하고서 영국 경비함들의 포탄 아래를 대담하게 통과했다. 거기서 한 200리쯤 더 가서 용기 백배하여 그는 그의 수송함으로 영국의 대형 수송함 한 척을 공격하여 포획했는데 그 수송함은 시칠리아로 군대를 운반하는 중이어서 배점까지 미어지도록 병사들과 말을 가득 싣고 있었다. 1805년에 그는 페르디난드 대공에게서 퀸즈부르크를 탈취한 그 말레르 사단에 소속해 있었다. 또 웨팅겐에서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환들 아래에서 용기병 제9연대의 선두에 서서 치명상을 입은 모프티 대령을 받아 안았다. 그는 아우스트리츠에서 적의 포 아래 감행된 그 경탄할 만한 제형 행진에서 용맹을 떨쳤다. 러시아의 근위 기병이 보병 제4연대의 한 대대를 괴멸시켰을 때 그 근위 기병을 격파하여 보복을 한 자들 중에는 퐁메르시도 들어있었다. 황제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퐁메르시는 거기서 연달아 만토바에서 우름제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멜라스를, 울름에서 메크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함부르크를 점령한 모르티의 휘하 대육군의 제8군단에 속해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옛날 폴랑드의 연대였던 보병 제55연대로 옮겨갔다. 에일라우에서 그는 이 책의 저자의 백부인 용감한 루이 위고 대위가 홀로 83명의 중대를 거느리고 2시간 동안 적군의 공격을 지탱했던 묘지에 있었다. 퐁메르시는 그 묘지에서 살아나온 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프리틀란트의 싸움에 참가했다. 이어서 그는 모스크바를 보고 이어 베레지나를 보고 이어 루첸, 바우첸, 드레스덴, 와샤우, 라이프치 그리고 겔렌하우젠의 협로를 보고 이어 몽미라이, 샤토티에리, 크라운, 마른의 강둑, 앤의 강둑 그리고 무시무시한 라옹의 진지를 보았다. 아르네 드 듀익에서 대위가 된 그는 10명의 코작 기병들을 군도로 빼고 그의 장군은 못 구했지만 그의 하사를 구했다. 이때 그는 칼에 베어 왼팔에서만 27개의 부서진 골편을 꺼냈다. 파리 함락 일주일 전에 그는 한 동료와 직무를 바꾸어서 기병에 들어갔다. 그는 구체제 때 이른바 2배의 손을, 다시 말해서 사병으로서는 군도나 총을 다같이 능란하게 다루고 장교로서 기병대나 보병대를 다같이 능란하게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능력이 군대의 교육에 의해 완성되었을 때 예컨대 기병인 동시에 보병인 용기병 같은 어떤 특수한 군대가 태어났다. 그는 엘바스의 나폴레옹을 수행했다. 그는 워틀루에서 뒤부와 여단 내 흉갑 기병 중대장이었다. 루네부르크 대대의 군기를 빼앗은 것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 군기를 가지고 와서 황제의 발 아래 던졌다. 그는 피투성이었다. 군기를 빼었다가 얼굴에 칼을 맞았던 것이다. 황제는 만족하여 그에게 외쳤다. 그대는 대령이다. 그대는 남작이다. 그대는 레지옹 도네르의 오피시에다. 이 말은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네는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르의 세 등급과 2 고위급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훈장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퐁메르시는 대답했다. 폐하, 미국의 과부가 될 아내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1시간 후에 그는 오행의 협곡에 빠졌다. 그런데 조르주 퐁메르시란 어떤 자였던가? 이는 바로 그 루아르강의 불안당이었다. 독자는 이미 그의 경력에 어떤 것은 보았다. 워틀로의 전투 후 독자는 기억하겠지만 퐁메르시는 오행의 협곡길에서 끌어내어져서 군대에 되돌아오는 데 성공했고 이것저것 상이병 운반차를 옮겨 타고 간신히 루아르강의 수경지까지 갔다. 왕정복군은 그를 휴지급에 처했고 이어서 그는 베르동의 주재지에 다시 말해서 감시하에 보냈다. 국왕 루이 18세는 100일 시대에 일어난 것은 모두 무효라고 생각하고 그의 레지옹 도네르 오시피의 칭호도 대령의 계급도 남장의 칭호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하한 경우에도 육군 대령 남자 퐁메르시라고 서명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푸른 헌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레지옹 도네르 오시피의 훈장의 이 약장을 거기에 달지 않고서는 결코 외출하지 않았다. 검사는 그에게 그 훈장의 불법 폐용에 대하여 검찰청이 기소할지도 모른다고 예고했다. 그러한 경고가 어느 비공식적인 중개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퐁메르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프랑스 말을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당신이 프랑스 말을 못하는지 나는 조금도 알 수 없으나 사실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소. 그런 뒤에 그는 계속 일주일 동안 그의 약장을 달고 외출했다. 아무도 감히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두세 번 육군 대신과 관할 사령관은 퐁메르시 소령 귀하라는 급봉 성명으로 그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그 서한들을 뜯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그와 같은 때 세인트 헬레나에 있었던 나폴레옹도 보나파르트 장군에게 라는 급봉에 써서 보낸 허드슨 로의 서신들을 같은 식으로 취급했다. 퐁메르시는 마침내 이런 말을 용서해주기 바라거니와 입속에 그의 황제와 똑같은 침을 가졌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포로가 된 카르다고의 병사들은 집정관 팔라미누스에게 인사하기를 거절하고 한니발의 을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퐁메르시는 베르동의 거리에서 검사를 만나 그에게 가서 말했다. 검사 나리, 내 얼굴에 칼자국은 이대로 달고 다녀도 좋겠소이까? 그는 기병 중대장의 쥐꼬리만한 방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베르동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한 가장 적은 셋집을 얻었다. 그는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는 아까 보았다. 제정 때 두 전쟁 사이에 그는 질 노르망량과 결혼할 시간을 찾아냈다. 이 늙은 부르주아는 사실은 붕괴했으나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의했다. 아무리 지체 높은 집안이라도 이건 어찌할 수 없지. 그러나 퐁메르시 부인은 모든 점에서 아주 훌륭하고 교양 있고 비범하고 남편에게 어울리는 여자였는데 1815년에 사내 아이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떴다. 이 아이는 외로이 사는 대령의 기쁨이었을 것이나 외할아버지는 단호히 손자를 요구하며 만일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양보하고 아들을 설화에 둘 수 없었으므로 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일을 꾸미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순결한 일들과 자기가 한 위대한 일들 사이에 자기의 생각을 나누었다. 그는 어떤 카네이션을 바라거나 아우스트리츠를 회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질 노르망씨는 사이와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다. 대령은 그에게 불안당이고 그는 대령에게 멍텅구리였다. 질 노르망씨는 때때로 대령의 남자 감투를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면 결코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퐁메르시는 결코 그의 아들을 만나보려고 하지도 그에게 말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했는데 위반하면 그의 아들은 쫓겨나고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었다. 질 노르망 지방 사람들에게 퐁메르시는 패스트 환자였다.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어린아이를 기르기를 바랐다. 대령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아마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자기만을 희생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질 노르망 영감의 유산은 보잘것없었으나 언니 질 노르망 양의 유산은 막대했다. 여전히 처녀인 이 이모는 어머니 쪽의 유산으로 굉장한 부자였고 그녀의 여동생의 아들은 그녀의 당연한 상속인이었다. 어린아이의 이름은 마리우스인데 이 3부의 제목이네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도 그에 관해서 그에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할아버지가 그를 데려가 사는 사교교에서 사람들의 귓속말, 암시, 눈짓 등은 결국 어린아이의 머릿속까지 뚫고 들어갔고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일종의 완만한 침투작용으로 말하자면 그의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인 생각과 의견들은 그가 자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는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점점 수치와 고통밖에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동안 대령은 두세 달마다 집에서 빠져나와 주방령을 어기는 전과자처럼 살짝 파리에 와서 이모 질로르망이 마리우스를 미사에 데리고 오는 시간에 생쉘피스 성당에 가서 숨어 있었다. 거기서 그는 아이의 이모가 돌아보지는 않을까 하여 기둥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곤 했다. 얼굴에 칼자국을 가진 이 사람은 그 노처녀를 무서워했다. 이 때문에 그는 베르농의 사제 마베프 신부하고도 알게 되었다. 이 갸륵한 신부는 생실페스 성당의 한 집사와 형제간이었는데 집사는 이 사나이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또 그의 볼 위에 흉터가 있는 것을 또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도 정말 대장부 같은 그 사나이가 여자처럼 울고 있는 것이 집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형을 보러 베르농에 가다가 그는 다리 위에서 퐁메르시 대령을 만났는데 그가 생실피스 성당의 그 사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집사는 사제에게 그 얘기를 했고 둘이서 어떤 핑계로 대령을 찾아갔다. 이 방문이 다른 방문들을 야기시켰다. 대령은 처음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나 마침내 입을 열었고 사제와 집사는 자초지종을 알았고 퐁메르시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얼마나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알기에 이르렀다. 그런 결과 사제는 대령에게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었고 대령은 또 대령대로 사제를 다정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들이 양쪽 다 성실하고 착할 때에는 한늙은 신부와 한늙은 병사보다 더 쉽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융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들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는 이성의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쳤고 또 하나는 하늘의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쳤을 뿐 다른 차이는 없다. 한 해에 2번 정월 초하루와 성조로주의 축일에 4월 23일입니다. 성조로주의 축일에 마리우스는 이모가 받아쓰게 하는 의무적인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편지 틀을 보고 베낀 것 같았다. 질 노르망 씨가 용인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퍽 다정한 답장을 보냈으나 조부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어버렸다. 3. 고이 잠드시라. T 부인의 객실은 마리우스 퐁메르시가 세상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의 전부였다. 그것이 그가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멍이었다. 이 창구멍은 컴컴했고 그 천장에서 그에게 새어 들어오는 것은 온기보다는 한기가 햇빛보다도 어둠이 더 많았다. 이 기이한 사교교에 들어왔을 때 오직 기쁨이자 비치기만 했던 이 어린아이는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침울해지고 그 나이답지도 않게 더 근엄해졌다. 그 모든 위풍당당한 특이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진정 놀라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를 더욱더 어리둥절하게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T 부인의 살롱에는 매우 존경스러운 늙은 귀부인들이 마탕, 노아, 레비라고 발음되는 레비스, 캉비스라고 발음되는 캉비 같은 부인들이 있었다. 이 고대풍의 얼굴들과 이 성서투의 이름들은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 그가 암기하고 있는 구약 성서와 뒤섞였으며 그 여자들이 모두 꺼져가는 난로 불가에 둥그렇게 자리 잡고 푸른 갓을 씌운 난포불의 희번한 빛을 받고 앉아서 위험한 얼굴에 반백이나 백발의 머리를 하고 침울한 빛깔밖에 알아볼 수 없는 구식의 긴 드레스를 입고서 오랜 사이를 두고 이따금씩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말을 하면서 거기에 있을 때면 어린 바리우스는 놀란 눈으로 그 여자들을 바라보며 부인들이 아니라 고대의 장로와 마법사들을 보는가 싶어지고 실제의 인간들이 아니라 유령들을 보는가 싶어졌다. 이러한 유령들에는 이 구식객실의 단골 손님인 여러 신부들과 몇몇 귀족들이 섞여 있었다. 베리 부인의 제일 비석격인 사선의 후작, 샤를 앙투안이라는 필명으로 다눈시를 출판한 발로리 자작,
금빛 옅금 수우를 단 새빨간 비로드 옷을 입고 악바슴을 드러내 이 암흑계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어여쁘고 재치발랄한 아내를 가진 아직 꽤 젊으면서도 희끗희끗 센 머리를 하고 있는 보프르몽 공작, 적당한 예절을 제일 잘 터득하고 있는 프랑스인 코레올레 데스피누 후작, 애교 있는 턱을 가진 호인 앙마르드 백작, 왕의 서재라고 부르는 루브르 도서관의 기둥 포르드기 기사. 이 포르드기 씨는 늙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낡아 빠진 대머리 사나이였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1793년 16살 적에 기피자로 투옥되어 역시 기피자였던 팔순노인 미르프와 주교와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병력 기피자고 주교는 신부로서의 선서 기피자였다. 그것은 툴롱 형무소에서였다. 그들의 직책은 밤중에 단두대에 가서 그날 처형된 자들의 머리와 몸뚱이들을 주워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몸뚱이들을 등에 업고 날랐는데 그러자면 그들의 붉은 죄수망토의 목덜미 뒤에 아침에는 마르고 저녁에는 축축한 한 겹의 피딱지가 생겼다. 이러한 처참한 이야기들은 티 부인의 살롱에 흔했다. 마라를 제조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트레스타이옹을 찬양했다. 과격 왕당파의 몇몇 의원들도 거기에 끼어 있었는데 티보르 디 샬라르시, 르마스샹 드 코마쿠르시, 그리고 그 유명한 우익의 조롱꾼 코르네 탱구르시 등이었다. 대북관 페레트는 그 짧은 바지와 빼빼 마른 다리를 하고 탈레랑시 댁에 가다가 가끔 이 객실을 지나갔다. 그는 예전에 아르투아 백작의 유흥 친구였는데 미히 캉파스트 아래 쭈그린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로 그는 여우 기마르를 네 발로 걷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관이 철학자의 복수를 해 주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신부들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마 신부는 그의 잡지 라 푸드로의 기고자인 라조스 씨가 채 신살도 안 된 자가 누구야? 아마 몇몇은 애송이들일 게야 하고 말한 바로 그 사람, 왕의 강론사 드트루네르 신부와 아직은 백작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상은 의원도 아니고 단추들이 없는 헌수단을 입고 있던 프레시누 신부, 생제르맹 대 프레 성당의 사제 크라브낭 신부, 다음에 로마 교황 대사. 이 사람은 당시 니지비의 대주교 마키예하로 나중에 추기경이 되었고 그의 명상적인 긴 코로 주목할 만했다. 또 하나의 교황청 고위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런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팔미에리 신부, 궁정주교, 교황청 분담 서기장 7명 중 하나, 리베리아의 바실리카 회당 휘장 폐용의 참사회원, 성자들의 대변인 즉 성자들의 청원사, 이것은 시성식 사무와 관계되는 것으로 그의 청국과의 청원위원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두 추기경, 류제른 씨와 클레르몽 토네르 씨. 류제른 추기경은 문필의 재주가 있었고 몇 년 후에는 콩세르 바테르의 샤또 브리앙과 나란히 기사들을 싣는 영광을 갖게 된 사람이다. 클레르몽 토네르 씨는 블루주의 대주교였는데 자주 파리에 와서 육해군 대신을 지낸 조카 토네트 후작댁에 머물렀다. 클레르몽 토네르 추기경은 땅딸마간 쾌활한 노인이었는데 수단 자락을 걷어올려 빨간 양말을 드러내 보이곤 했다. 그의 특성은 백과 전서를 싫어하는 것과 당구에 열중하는 것으로 당시 클레몽 토네르의 저택에 있던 마담 거리를 여름 저녁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당구공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의 수행자이자 카리스트의 명의 주교인 코트레이아에게 마자스 신부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클레르몽 토네르 추기경은 전에 샹리스의 주교였고 40명의 아카데미 회원 중 한 사람인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로클로르 씨에 의해 티 부인의 살롱에 인도되었다. 로클로르 씨는 그의 큰 키와 아카데미의 정근으로 무시할 수 없었지만 당시 프랑스 아카데미의 회의 장소였던 도서관의 옆방 유리문 너머로 호기심 많은 자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상리스의 옛 주교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는 보통 산뜻하게 화장을 하고 자줏빛 양말을 신고 아마 그의 작은 칼날을 더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만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이 모든 성직자들은 그개가 교회인인 동시에 궁정인으로 티 부인의 살롱에 장중미를 더해 주었다. 또 5명의 상원 의원, 비브레 후작과
탈라리 후작, 에드루빌 후작, 당블의 자작, 그리고 발랑티노아 공작은 객실의 귀족적인 분위기를 복돋워 주었다. 이 발랑티노아 공작은 모나코의 군주, 즉 외국의 최고 군주였으나 프랑스와 상원의원직을 어찌나 높이 평가했든지 이 두 가지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기경은 로마의 프랑스 상원의원이요, 경은 영국의 프랑스 상원의원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혁명이 어디에고 다 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봉건적인 객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부르주아가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진로 로망시가 거기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객실이야말로 파리의 왕당파 사회의 본질이자 정수였다. 저명 인사들은 설령 왕당파라 할지라도 거기서 경운당했다. 명성 속에는 언제나 혼란이 있다. 샤또 브리앙이 거기에 들어왔다면 마치 페르디셴은 혁명 당시의 과격한 정치 신문으로서 공포정치의 폭발에 공헌한 바가 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페르디셴 같은 인상을 주었으리라. 그렇지만 몇몇 왕당파 출신 공화주의자들은 이 정통파의 사국에 특별히 출입이 허용되었다. 비뇨 백작은 거기에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의 귀족 객식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살롱들을 담지 않았다. 현재의 생제르맹 문 밖은 이단자 냄새를 풍긴다. 지금의 왕당파들은 그들을 칭찬해서 하는 말이거니와 선동 정치가들이다. 뒤 부인의 객실에서 사람들은 우수했으므로 화려한 예절 아래 취미는 세련되고 품위가 있었다. 관습은 거기서 온갖 기계적인 세련미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련미들은 매장되었으나 아직도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 관습 중 어떤 것들은 특히 언어는 이상해 보였다. 피상적인 전문가들은 낡은 말에 불과한 것을 사투리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성을 마담 라 제네달, 장군 부인이라고 불렀다. 마담 라 콜로넬, 연대장 부인이라는 말도 절대로 안 쓰지는 않았다. 아리땅 레옹 부인은 아마 롱그빌 공작 부인과 슈브레즈 공작 부인을 떠올리면서 그랬겠지만 공작 부인이라는 그녀의 칭호보다 그러한 호칭을 더 좋아했다. 그레키 후작 부인 역시 마담 라 콜로넬이라고 불리었다. 텔르리 궁전에서 왕에게 친히 말을 할 적에 언제나 임금님이라는 명사를 쓰고 결코 폐하라고 하지 않는 세련미를 발명해낸 것도 역시 이 작은 상류 사교계에서였다. 왜냐하면 폐하라는 칭호는 찬탈자에 의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거기서 사실과 사람들을 비판했다. 사람들은 세상을 비웃었고 그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됐다. 사람들은 놀란 일에서 서로 도왔다.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머두셀라는 에피메니디어에게 가르쳐 주었다. 귀머거리는 소경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코블렌츠 이후에 흘러간 시간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음명했다. 코블렌츠는 1792년 망명 귀족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코블렌츠 이후에 흘러간 시간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음명했다. 루이 18세가 신의 가호로 그의 치세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듯이 망명 귀족들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청춘기 25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아무것도 지나치게 살고 있지 않았고 말소리는 겨우 숨소리였고 신문은 객실과 일치하여 한 장의 파피루스 종이에 불과한 것 같았다. 젊은이들은 있었으나 좀 죽어 있었다. 응접실의 하인들은 늙으스레했다.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이 인간들에게는 역시 같은 종류의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삶이 끝났는데도 끝끝내 무덤에 대해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보수하다, 보수파.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전 전체였다. 향기가 좋다, 평판이 좋다는 뜻입니다. 향기가 좋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존경할 만한 무리의 의견에는 정말 향료가 있었고 생각들에는 쇠풀 냄새가 났다. 그것은 미라의 세계였다. 상전들은 방부제가 칠해져 있고 종들은 박제가 되어 있었다. 망명하고 파산한 한 품위 있는 늙은 후작 부인은 더 이상 여자 종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종들이라고 말했다. D 부인의 객실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과격 왕당파였다. 과격 왕정주의자라는 것. 이 말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마 사라져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이 말은 오늘날 더 이상 뜻이 없다. 그것을 설명하자. 과격 왕정주의자라는 것.
그것은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왕좌의 이름으로 왕권을 공격하고 제단의 이름으로 교권을 공격하는 것이고 질질 끌어가는 것을 난폭하게 다루는 것이고 수레에 매인 말들이 뒷걸음질하는 것이고 이단자들을 태우는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화영장의 장작 더미에 터집을 부리는 것이고 우상이 별로 숭배받지 못한다고 우상을 비난하는 것이고 지나친 존경으로 모욕하는 것이고 교황 속에 교황제가 충분치 않고 국왕 속에 군주제가 충분치 않고 어둠 속에 빛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흰빛의 이름으로 석고와 눈, 백조, 백합이 불만인 것이고 어떤 일의 반대자가 될 정도로 그것들을 지지하고 반대를 살 만큼 그렇게도 강력하게 찬성하는 것이다. 과격 왕정주의자의 정신은 특히 왕정복고의 제1기를 특징짓고 있다. 1814년에 시작되어 1820년 우익의 수왕과 빌레리시의 등장으로 끝난 이 짤막한 시기와 흡사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 6해는 참으로 이상한 때여서 떠들썩한 동시에 암울하고 유쾌하면서도 침울하고 마치 서광에 비추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지평선에 자욱이 끼어 서서히 과거 속에 가라앉아가는 큰 재앙의 먹구름으로 온통 뒤집혀져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그 빛과 그 어둠 속에는 새롭고도 낡은, 익살스럽고도 침울한, 젊고도 늙은 하나의 작은 세계 전체가 눈을 비비고 있었다. 돌아옴처럼 잠에서 깸을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프랑스를 화가 나서 바라보지만 프랑스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무리. 거리들에 가득 찬 호인다운 늙은 부엉이 후작들, 귀국한 사람들과 오래간만에 다시 나타난 사람들, 모든 것에 어리둥절하는 옛 귀족들, 프랑스에 있는 것을 비웃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리고 그들의 조국을 다시 보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왕국을 더 이상 못 보는 데 실망하는 착하고 점잖은 귀족들, 제국의 귀족, 즉 금의 귀족을 마음껏 모욕하는 십자군 귀족, 역사의 양식을 상실한 역사적 족속들, 나폴레옹의 친구들을 멸시하는 사르마뉴 대왕의 친구들의 자손들, 검들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모욕을 퍼부었는데 퐁뜨누아의 검은 가소로운 것으로 녹슨 쇠붙이에 불과했다고 하고 마랭구의 검은 역겨운 것이고 군도에 불과했다고 응수한다. 옛날은 어제를 무시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한 감각도 없었다. 나폴레옹을 스카페행이라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 이 스카페행은 몰리에르의 희극에 나오는 인물로서 강교한 머슴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스카페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없다. 되풀이 하거니와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그러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사람들에서 어떤 인물을 끌어내 머릿속에 되살려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이상스러워 보일 것이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 역시 홍수에 삼켜져 가버린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 혁명 아래 사라져버렸다. 사상이란 얼마나 거대한 물결인가. 사상을 파괴하고 매몰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것을 사상은 얼마나 빨리 덮어버리는가. 그리고 사상은 얼마나 신속히 무서운 신년을 만드는가. 이러한 것이 그 옛날의 순진한 시대 객실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는 마르탱베르시가 볼테르보다 더 많은 재치를 부리고 있었다. 이 객실들은 그들 나름의 문학과 정치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피에베를 믿었다. 아지에 씨는 거기서 좌상 노릇을 했다. 사람들은 거기서 말라케 강둑의 고서상인 공법학자 콜레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했다. 나폴레옹은 거기서 완전히 코르시카의 식인귀였다. 후일 국왕의 육군 중장 보르네파르테 후작, 나폴레옹을 가리킵니다. 부오나파르테 후작이라는 칭호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은 시대 정신의 양보였다. 이 객실들은 오랫동안 순수하지 않았다. 1818년부터 몇몇 정리론자들이 이것은 왕정복고 시대의 왕권 신수설과 주권 재민설의 중간설을 제안한 철학자와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몇몇 정리론자들이 거기에 싹트기 시작하여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자들의 방식은 자기들이 왕당파이면서 그것을 사고하는 것이었다. 과격 왕정주의자들이 매우 거만한 경우 정리론자들은 좀 부끄럽게 여겼다. 그들은 재치가 있었고 침묵을 지켰으며 그들의 정치적 교조는 교만한 태도로 적당히 굳어져 있었고 그들은 성공하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흰 넥타이와 단추 달린 예복을 남용했는데 다른 점에서 보면 그것은 유익했다.
정리론파의 과오랄까 불행은 늙은 젊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현인들의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절대적이고 과격한 원칙들의 온건한 권력을 접목하기를 꿈꾸었다. 그들은 파괴적 자유주의에 보수적 자유주의를 대립시켰는데 그것도 때로는 비범한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왕정주의에 감사하라. 그것은 적지 않은 봉사를 했다. 그것은 전통, 교양, 종교, 존경을 다시 가져왔다. 그것은 충실하고 용감하고 의협적이고 인자하고 헌신적이다. 그것은 마지못해서였을지라도 국민의 새로운 영화에 군주제의 매우 오래된 영화를 섞는다. 그것의 과오는 혁명, 제국, 영광, 자유, 젊은 사상, 젊은 세대, 시대를 이해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러한 과오,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 대해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상속받은 혁명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왕정주의를 공격하는 것, 그것은 자유주의의 모순이다.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리고 얼마나 심한 맹목인가? 혁명적 프랑스는 역사적 프랑스에, 다시 말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말해서 그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 1816년 9월 5일 이후 군주국의 귀족이 받는 대우는 1814년 7월 8일 이후 제국의 귀족이 받던 대우와 같다. 그들은 독수리에 대해 옳지 못하고, 이 독수리는 나폴레옹의 문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백합꽃에 대해 옳지 못하다. 이것은 프랑스 왕조의 문장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언제나 무언지 배척할 것을 바라는 것일까? 루이 14세의 왕관에서 금을 벗기고 앙리 4세의 문장을 갉아버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유익한 일일까? 이에나 다레에서 N자들을 지우는, 이것은 나폴레옹의 첫 글자입니다. 이에나 다리에서 N자들을 지우는 보블랑시를 우리는 비웃는다. 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아닌가? 부비는 마된 것처럼 우리의 것이다. 백합꽃도 N자처럼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세습 재산이다. 그것을 삭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의 조국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조국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왜 역사의 전부를 원해서는 안 되는가? 왜 프랑스의 전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정리론자들은 왕정주의를 비평하고 변호하는 한편 왕정주의가 비평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변호받는 것을 분개했다. 과격 왕정주의자들은 왕정주의의 제1기를 특징지었고 수도회는 왕정복고 시대의 정권을 좌우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수도회는 제2기를 특색지었다. 과격성에 이어 능력이 나온 것이다. 개요는 여기서 멈춘다. 이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 책의 저자는 도중에 현대사의 이 기이한 시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일별하고 오늘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회의 괴이한 윤곽의 어떤 것들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잠깐 동안, 그리고 아무런 슬프거나 조소적인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추억들은 다정하고 존경스럽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어머니에 관련되고 그를 그 과거에 애착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점도 말해두자. 바로 이 작은 사회에 그의 위대함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경멸할 수도 정오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옛날의 프랑스다. 마리우스 퐁메르시는 모든 아이들처럼 어떤 공부를 했다. 그가 질노르망 이모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의 할아버지는 그를 가장 순수한 고전적인 순결성을 지닌 선생 하나에게 맡겼다. 피어나는 이 젊은 영혼은 새침대기에서 현학자로 넘어간 것이다. 마리우스는 몇 년간 중학교를 다녔고 이어 법률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왕정주의자이고 광신자이고 근엄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쾌활함과 냉소적인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침울했다. 그런데 그는 의젓하고 너그럽고 자존심이 강하고 경건하고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고도 냉정한 소년이었으며 냉혹하기까지 위험있고 야만스럽기까지 순수했다.